이튿날 그는 엄청나게 높은 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아낌없이 도와준 덕분에 그의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됐다. 진맥을 하러 온 의사는 맥을 한번 짚어보고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저 병자가 의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라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는 말뿐이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기껏 하루나 하루 반나절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더니 하숙집 주인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뭐 더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곧 소나무관이라도 하나 준비하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참나무관은 과분할 테니까 말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이런 말들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귀에도 들렸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과연 슬퍼했는지 어쨌는지도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에도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괴이한 환상이 나타났다.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침대 밑에 도둑놈이 숨어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체포할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도둑놈을 끌어내달라고 하숙집 할머니를 소리쳐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새 외투가 있는데 왜 저 낡아빠진 외투가 저기 걸려있느냐고 묻기도 했고 자기가 장관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죄송합니다, 장관님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결국 그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서운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다. 아직까지 그렇게 무서운 욕을 들어보지 못한 주인 할머니는 그 바람에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더욱이 그런 욕설이 장관님이라는 말 뒤에 잇따라 튀어나왔으니 할머니로서는 겁을 먹는 것이 당연했다. 나중에는 전혀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두서없는 말이며 생각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외투라는 하나의 물건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가엾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방이나 소지품을 봉인하지는 않았다. 첫째는 유산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위깃으로 만든 펜이 한 묶음, 관청에서 쓰는 백지 한 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 3개, 그리고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내복 같은 외투뿐이었다. 이런 물건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솔직히 말해 필자도 그런 데에는 흥미가 없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시체는 묘지로 실려나가 매장됐다. 그리고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없어져도 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리하여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했던 흔해 빠진 파리조차도 핀으로 꽂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박물학자의 주의조차 끌지 못한 존재. 관청에서 온갖 비웃음을 순순히 참아내면서 이렇다 할 업적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것이다.
비록 생애가 끝나기 직전이기는 했지만 외투라는 기쁜 손님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초라한 인생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고는 곧 이 세상의 힘센 존재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그에게 닥쳐오고야 만 것이다. 그가 죽은 지 3, 4일이 지나 관청의 수비가 즉각 출두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그의 하숙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수위는 그대로 돌아가 그 사람은 2번 다시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라는 질문에 수위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째서고 뭐고 없습니다. 그 작자는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사흘 전에 장례를 치렀더군요.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도 아카키 아카키에비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튿날에는 벌써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의 후임으로 새 관리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다지 반듯한 필체가 아닌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진 필체로 글씨를 쓰는 사나이였다. 그런데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는 죽은 뒤 며칠 동안이나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다. 그가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삶을 계속할 운명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해 이 서글픈 이야기는 뜻밖에도 환상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 페테르부르크에는 갑자기 다음과 같은 소문이 쫙 퍼졌다. 즉, 칼린킨다리와 그 근처 여기저기서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매일 밤 나타나 자기가 외투를 도둑 맞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은 관등이나 신분 따위를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간다는 것이었다. 고양이 가죽이나 담비 가죽, 깃이 달린 외투, 소물된 외투, 여우나 너구리, 곰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자기 몸을 감싸는 물건이라면 가죽이건 털이건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벗겨간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관리 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유령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눈에 그 유령이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서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유령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자기를 위협하는 신용을 한 것만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외투 강도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9급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7급 관리들까지도 어깨와 등이 추위에 얼어붙을 지경이라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잇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 경찰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든 죽었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유령을 반드시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실 이 명령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어느 경찰이 키류시킨 골목에서 그 유령의 범행 현장을 덮친 것이다. 마침 그 유령은 한때 플루트를 연주하던 전직 악사의 외투를 빼앗는 중이었다. 경찰은 그 유령의 멱살을 틀어쥐고 자기 동료 2사람을 소리쳐 불러 유령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한 뒤 장화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그동안 무려 6번이나 동상에 걸렸던 코를 잠시나마 담배 냄새로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유령조차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경찰이 오른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왼쪽 콧구멍으로 담배를 들이마시는 순간
유령이 너무 세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유령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3사람의 눈에 담뱃가루가 들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손으로 눈을 비비는 사이에 유령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경찰들은 자기들이 정말 유령을 잡았는지조차 의심스러워졌다. 그때부터 경찰들은 그 유령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살아있는 사람조차 붙잡을 생각을 못하고 그저 멀리서 고함만 질러댈 뿐이었다. 이봐, 뭐라는 거야? 빨리 갈 길이나 가라고. 덕분에 그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은 칼리킨 다리 너머까지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히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근처에 가는 것은 꺼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그 유력 인사에 대해서는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거짓없는 실화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띠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정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 유력 인사가 느낀 심정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이 장관은 가엾은 아카키에비치가 자기에게서 혼쭐나서 물러간 다음 어떤 연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 역시 원래부터 동정심과 인연이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의 마음은 선량한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상태였다. 다만 스스로의 직위 때문에 그런 것을 표면에 드러내지 못할 뿐이었다. 그때 시골에서 왔던 친구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그는 곧 불쌍한 아카키에비치에 대해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그 후 거의 날마다 그리 대단치 않은 꾸중조차 견뎌내지 못하던 아카키에비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불쌍한 관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다. 그래서 일주일 후 그는 부하 직원을 보내 그 관리가 어떤 인간이며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아카키에비치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보고를 받자 무척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날 온종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울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고 불쾌한 여러 가지 생각을 잊으려고 어느 날 밤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행인 점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관등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저것 전혀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이것이 그의 정신 상태에 놀랄만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즐겁고 상냥한 기분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그날 하루 저녁을 무척 즐겁게 보낸 것이다. 밤참이 나왔을 때는 샴페인도 2잔이나 마셨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은 마음을 흥겹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 그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름이 아니라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자에게 들르기로 한 것이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에 대해 그는 대단히 친근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말해둘 것은 이 유력 인사가 이미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다는 점이다. 그는 충실한 남편인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도 잘 해내고 있었다. 2 아이 가운데 하나는 벌써 관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좀 들창코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귀여워 보이는 예쁘장한 딸 역시 올해 16살이었다. 이 자식들은 날마다 그에게 봉주르 파파 하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직도 생기가 넘치는 그다지 밉상이 아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손에 키스를 하도록 시킨 다음 그 손을 그대로 뒤집어 자기도 남편의 손에 키스를 하곤 했다. 이 유력 인사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고 또 스스로도 그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의 다른 지역에 여자친구를 두고 사귀는 것을 무척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저 교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라고는 해도 그의 아내보다 그다지 젊거나 아름답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야 세상에 워낙 큰애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들 일은 아닌 셈이다. 어쨌든 이 유력 인사는 친구네 집 계단을 내려와 마차에 올라타고는 마부에게 곧장 말했다. 카롤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자. 그는 마차 안에서 따뜻한 외투에 몸을 감싸고 러시아인 특유의 지극히 즐거운 기분에 빠져들었다. 즉, 일부러 무얼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달콤한 상념이 떠올라 그저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런 상태 말이다. 그는 더없이 기분이 흡족했고 방금 떠나온 파티에서의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익사를 부려 친구들이 배를 붙들고 웃게 만들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혼자 그 익사를 입속으로 되풀이해 보았다. 다시 생각해도 역시 그 익살은 재치 있고 사람을 웃길 수밖에 없었던 듯했다. 그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어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따금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달콤한 기분을 방해했다. 무엇 때문인지 바람은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 수 없게 불어닥쳐 차디찬 눈가루를 흩뿌려 놓았다. 그리고 외투깃을 마치 돛처럼 펄럭이게 만들고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문득 유력 인사는 누군가 뒤에서 자기의 외투깃을 무서운 힘으로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거기에 다 떨어진 낡은 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는 그 사나이가 바로 아까키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서 겉으로 당장 보기에도 죽은 사람, 즉 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령은 입을 일그러뜨리고 송장 냄새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내 놈의 목덜미를 잡았어. 난 내 놈의 외투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호통을 쳤지. 자, 이제 내 놈이 외투를 내놓을 차례야. 장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딱하게도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 관청의 부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애썼다. 또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거참 위풍당당한 사람이로군 하고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호걸다운 풍모를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 발작이라도 일으킬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어던지고 마부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어서 달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마부는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러 쏜살같이 말을 몰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두 어깨 사이로 목을 잔뜩 움츠린 자세를 갖췄다. 왜냐하면 주인의 이런 목소리는 어떤 긴급한 순간에 나오기 일쑤인데다
대개의 경우 목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었다. 기껏 6분 정도 지났을까? 유력 인사는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도착했다. 외투를 잃고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가는 대신 자기 집으로 곧장 달려왔다. 그는 그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잠겨 하룻밤을 꼬박 샜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실 때 딸로부터 "아빠, 오늘은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아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제 부하 관리들에게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라는 말을 전보다 훨씬 덜 사용하게 되었다. 설사 그런 말을 하는 경우라 해도 우선 상대방의 사정부터 듣고 나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이후 그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그 장관의 외투가 유령에게 딱 맞았던 모양이다. 하여튼 이제 어디서 누군가가 외투를 빼앗겼다는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하긴 소심하고 지나치게 성격이 꼼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지 아직 도시의 변두리에서는 그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등장한다고 수군대고 있었다. 사실 콜로멘스키의 어떤 경찰 한 사람은 어느 집 모퉁이에서 그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찰은 원래가 형편없는 약체였다. 언젠가 한 번은 절반 정도 자란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민가에서 달려나오며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져 근처에 있던 마부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어댄 일도 있었다. 그때 그 경찰은 마부들이 자기를 모욕했다며 한 사람당 1코페이카씩 강제로 걷어들인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약골인 친구여서 그는 유령을 보고도 차마 직접 불러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유령은 얼마쯤 걷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그 경찰에게 "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었다. 유령은 그러면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주먹을 경찰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 바람에 경찰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얼른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유령은 키도 훨씬 더 크고 콧수염까지 큼직하게 기르고 있었다. 그 유령은 오브오프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더니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